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보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 이 주제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 2024가 이제 개봉박두한 상황이고 저희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더 개봉박두를 앞두고 있는 아주 직면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인데요.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번 유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힐 법한 팀들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의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은 여태까지 어쨌든 그 유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또 대변해주는 그런 도표예요. 1958년에 처음 이제 유로가 시작을 했었고요. 최다 우승은 독일과 스페인이 3회로 동률입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의 우승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 독일 같은 경우는 1996년이 마지막 우승이었죠. 결승 진출만 놓고 보면은 독일이 6회로 최다긴 합니다.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걸로도 독일이 그렇죠. 최강입니다. 예. 네, 제가 외우기 쉬운 거 여기서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독일은 월드컵에서는 그렇죠. 1등, 2등, 3등을 4번을 했어요. 네. 4등도 한 번 하긴 했어요. 근데 네. 그거 제외하고 네. 4, 4, 4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고요. 유로에서는 1등, 2등 그리고 4강 이상을 3, 3, 3 했어요. 예. 그러니까 4강 이상을 유로에서도 9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려. 독일이 최근에 월드컵에서 두 번 물먹은 거 제외하면은 가장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는 팀이었죠.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특히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원래 실족하는 법이 없었다가 요즘 실족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요즘 갑자기 무너지고 있는 거긴 하죠. 이탈리아가 2회 우승에 2회 준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2회 우승에 1회 준우승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라던가 체코라던가 이제 슬로바키아라던가 이런 팀들이 우승을 했던 게 약간은 그때는 이제 서유럽 따로 하고 동유럽 따로 해가지고 결승 형태로 붙는 형태였죠. 러시아는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렇죠. 레프 야신 선수, 그때였죠. 그 선수가 있었을 때고,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이 두 개로 지금 두 그렇죠. 팀에게 다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바로 그 안토닌 파넨카 선수, 파넨카 킥이 나왔던 파넨카가 바로 나왔던 그때입니다. 독일이 그때 먹히면서, 독일이 사실 승부차기에서 잘 안 지는데 그때 유일하게 패했던 거였죠. 현재 그 조 편성을 일단 보면요, A조는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B조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 C조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 잉글랜드, D조는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E조는 벨기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F조는 이제 튀르키예, 조지아, 포르투갈, 체코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B조랑 그 D조가 약간 죽음의 조에 가깝죠. D조도 쉬워 보이진 않네요. D조가 이제 왜냐면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더해서 오스트리아도 최근 복병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그리고 B조도 알바니아, 그리고 D조에서 폴란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두 조는 굉장히 어려운 조가 될 것 같습니다. C조도 저는 나름 까다로운 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잉글랜드에게도 까다로울까요? 물론 그가 잉글랜드가 탑독이긴 하지만은 조금 쉽게 지지 않는 성격의 팀들이 붙어 있어서 그렇긴 해요.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가장 수월한 조는 그나마 E조하고 F조가 그래도 수월해 보이긴 해요. 반면 이제 벨기에가 조금은 예전만 하진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 배당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갈은 제가 봐도 조는 좀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독일도 개최국으로서 저 정도면 아주 무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독일이 배당 3위 올라간 게 홈 어드밴티지 플러스 나겔스만 감독 부임하면서 경기력이 조금 올라온 부분 플러스 어쨌건 조 현황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토니 크로스 합류 효과, 위디거, 크로스, 귄도안 이런 베테랑들에다가 여기 비르츠, 무시알라 같은 신예들이 있는 이런 효과까지 다 그냥 결부가 됐고, 여기에 홈 어드밴티지에 조도 나쁘지 않다, 요거까지. 현재 우승 배당 순서대로 이제 우승 후보 팀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선수 명단 및 예상 포메이션인 건데요. 해리케인이 톱에 서고, 이제 좌우 윙에 포드나하고 사카가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벨링엄이 어떻게 위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벨링엄이 중원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스와 함께,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파머가 설 수도 있게 되겠죠. 약간은 그런 식으로도 배치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놀드를 조금 중원에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왼쪽 풀백이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루크쇼가 이번 시즌 내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고, 트리피어 선수의 수비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번 시즌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트리피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도리어 커리어 하이를 찍고
찍다가 급격히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려와도 사실 이상할 거는 전혀 없어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루크쇼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좀 중용할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잉글랜드를 보면은 공격진은 정말 화려해요. 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벨링엄, 포든, 사카, 거기 파머에 앤서니 고든도 최근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원톱도 와킨스, 아이반 토니 이런 선수들 다른 팀들이면 제발 와주세요. 훌륭한 선수들이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데 수비 라인 선수들의 개별적 폼이 어떨 것이냐가 좀 잉글랜드는 그렇죠. 걸리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스톤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부상으로 조금 고전을 했고 워커도 이번 시즌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긴 워커 했었고 선수도 뭐 내려와도 뭐 이상하지 네. 않습니다. 메가이어도 이 선수가 그러니까 대놓고 내려서 수비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약점이 있는 선수죠. 예, 네. 그렇죠. 게이라던가 브랜스웨이트라던가 덩크라던가 칸사는 경험 부족이죠. 특히 덩크가 최근 평가전들에서 선발로 나왔었는데 계속 미스들을 범했어요. 그러면서 대표팀 경험 부족을 드러냈었고 거기다가 골키퍼도 약하죠. 포드 선수가 뭐 아주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는 잉글랜드의 정말 전통적인 고질적인 약점 승부차기 같은 거 갔을 때 과연 선수들의 심장, 배짱이 버텨줄만 할 것인가 이거는 그렇죠. 또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케인이라든가 사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막상 승부차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세우면 뭔가 잉글랜드 팬들은 좀 껄쩍지근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 잉글랜드예요. 저는 제 그러니까 생각에. 잉글랜드가 너무 항상 그러니까 평가를 높게 받았던 부분들이 결국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압감을 가지고 승부차기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독일한테 계속 발목을 잡혔던 역사가 많죠. 잉글랜드의 현재까지 어쨌건 올라왔던 과정을 보면요. 유로에서는 6승 2무 무패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조도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이탈리아랑 우크라이나가 같은 조에 있었는데도 조 1위로 올라왔고요. 2024년 들어서 평가전에서는 다만 조금 결과는 안 좋긴 했죠. 스톤스가 부상 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덩크가 나오다가 좀 미스들이 나오면서 실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번처럼 특히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 네. 뭐 라이스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 윗선에 있는 선수들이 이 정도로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멤버를 구성했던 잉글랜드가 제 기억엔 없어요. 네. 저도 뭐 한 82년 정도부터는 잉글랜드 대표팀을 쭉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스러운 비슷한 선수들이 항상 많았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름값은 있으나 전체적인 조화나 창조성이 떨어져 버리는 네. 이제 그런 팀이 많았지. 요번처럼 그렇게 뭐 드리블도 잘하고 뭐 킥 잘하는 선수, 연계 능한 선수, 중원 장악 좋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다재다능하게 배치된 경우가 네. 사실은 없었어서 네. 잉글랜드가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진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에는 그래도 선수 선발은 좀 잘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요. 리그에서 폼이 좋은 선수들로 뽑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래도 자기 고집이 더 예. 우선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공격 재능들을 좀 죽이면서 수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발도 리그에서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이 좋으니까 공격 쪽에 좀 많은 선수들을 포진을 시키면서 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전 잉글랜드는 이름값은 높았지만 성적은 못 냈는데 도리어 사우스게이트 감독 때가 성적은 가장 꾸준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공격 축구를 하겠다? 하필이면 이 시기 때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도 많고 이게 좀 운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격에 좋은 자원은 많이 등장했고 사우스게이트 감독 그 답답해하는 팬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그 고집과 스타일을 조금 깨트리는 게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스타일을 깨트리고 오히려 공격에 힘을 쏟으면 요즘 계속 그래도 좋은 성적 내왔던 게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이거 머리 좋아요. 네. 아, 사실 그러니까 원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으면은 다이어 나오고 뭐 이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마이누라던가 파이브백 세우고 막. 브랜스웨이트라던가 이런 선수들 뽑은 거 보면은 확실히 이번에는 그래도 리그 같은 것들 생각해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선수들도 많이 뽑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여론에도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인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본인의 철학을 버린 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잉글랜드가 그간 최근에 근년에 요 정도 계속 좀 결승도 가고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게 사우스게이트를 욕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우스게이트처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역으로 팬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김현민 기자님의 요 예측 꼭 짤방으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팀 빨리빨리 좀 가시죠. 프랑스. 예, 멤버는 화려합니다. 아, 예. 이 이상 뭐 화려하고 두터울 수가 없습니다. 지루 톱에 이제 뭐 무아니도 있고 좌우 윙에는 은바페와 덴벨레, 코망, 바르콜라, 공미의 그리즈만, 예, 키 플레이어죠. 수비형 미들의 카마빈가, 추아메니의, 좌우 풀백의 테오와 쿤데, 센터백의 살리바와 코나테도 있는데 아니 우리 살리바를 후보로 보내셨어요 지금 그림에서.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랑스는 지금보다 더 화려한 명단이 가능한 팀이에요. 가능한데 또 예. 데시안 감독이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칸테가 이번 명단에 뽑힌 거 보고 놀랬어요. 지루는 그래도 나올 때마다 항상 잘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저런 스타일이 또 필요하니까. 예, 우파메카노랑 파바르를 조금 더 중용해서 쓰긴 했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 폼은 살리바는 무조건 받고 가야 돼요. 가장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의 반다이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선수가 살리바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데시안 감독이 너무 그동안 조금은 팀에 헌신한 선수들에 대해서 그 공로를 조금 인정을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 선발이었습니다. 근데 데시안 감독이 기본적으로 리더십 유형 자체가 형님 리더십이고 약간 의리 축구고 좀 그런 쪽이긴 해요. 프랑스 정말 좋은데 뭔가 아쉽네 이 느낌이. 그리고 나라면은 이거보다 더 화려한 명단을 낼 수 있을 텐데. 좀 전에 사우스게이트 얘기하셨잖아요. 데시장도 혹시 여태까지 그렇게 약간 답답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성적이 나왔던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죠. 2018년 월드컵 때도 실리적인 축구로 우승을 했었고 지난 월드컵 때도 준우승을 차지하고 프랑스는 아트 사커를 하는 팀이 아니에요 전혀. 아트 사커를 한 적도 없어요. 지난 그 유로 때 벤제마, 은바페 한꺼번에 쓰려고 하다가 도리어 8강에서 탈락을 했었잖아요. 지난 유로가 근년에 가장 나빴던 대회죠. 그것도 조금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최대한 화려하게 할 수 있을 것만큼 화려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김현민 기자님이 나라면 배당률 1등은 프랑스로 주겠다라고 아까 처음에 예.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우파메카노가 최근에 좀 불안하고 파바르는 포백에서 센터백으로 쓰기 까다로운 선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살리바랑 코나테가 버티고 있어요. 네, 이게 무서워요. 프랑스는 벤치에서도 딱히 약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잉글랜드는 일단 주전 수비진을 보더라도 약간 개인적 폼이 불안감이 좀 있는 선수들이 있고 예. 여기서 벤치에서 이들을 대체하면 더 불안해질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반면 예. 프랑스는 누가 나와도 어떤 포지션이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즈만 백업. 그리즈만이 못 나올 경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런 스타일 자체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다 그냥 누가 나와도 물론 은바페는 무조건 있어야 그거는 저랑 되겠지만은 같은 생각이세요. 예. 제가 지난번 오감축에서도 그리즈만 의존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근데 그리즈만이 폼이 안 좋거나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즈만은 이번 시즌에도 폼이 좋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로 예선 완벽했죠. 예. 사실 프랑스도 쉽지 않은 조였어요.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사실 여기가 가장 죽음의 조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네덜란드랑 경쟁을 했었죠. 그런 죽음의 조에서 7승 1무 무패 압도적으로 그것도 마지막 무승부도 이미 확정 짓고 나서 그리스한테 2대2였거든요. 네. 예, 그렇게 올라왔는데 독일하고의 평가전에서 저게 오게티예요. 예, 0대2로 패했고 그리고 칠레전에도 2대3. 이게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실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엔 독일인데요. 여기 독일의 이제 예상 라인업에는 슐로트백과 이제 리디거가 중앙 수비수 나온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하고의 평가전 이전과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3월부터의 독일이 진짜라고 봐야죠. 그렇죠. 3월 그 프랑스, 네덜란드 이어지는 두 번의 평가전에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전방의 하베르츠 가짜 9번, 좌우 윙의 비르츠 무시엘라 신성, 긴도안을 공미로 배치시키면서 크로스의 파트너로 꾸준히를 해주는 안드리를 넣고 좌우 풀백에 미텔 슈테트와 키미. 저 자리도 이제는 미텔 슈타트 선수가 라움 선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텔 슈테트는 아예 그냥 사이드를 밟고 올라가면서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키미가
이제 인버티드 풀백 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고, 타와 리디거 센터백의 노이어 골키퍼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이 웹사이트는 슐로터백을 놓은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사실. 아무래도 왼발 이거 아, 오른발에 예, 예. 맞춘 그런 게 걸 아닌가 고려해서. 싶긴 예. 합니다. 다른 포지션은 뭐 다 문제 없습니다. 슐로터백 리디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조합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또 슐로터백 선수의 폼을 보면 나겔스만 감독이 3월부터는 리그 폼 중심으로 선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크로스가 복귀하면서 크로스의 마케팅을 정리를 네. 했어요. 비르츠, 무시알라, 신성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고,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거기서 좋은 선수들을 지금 다 쓰고 있죠. 퀴리, 운다프, 안톤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그 슈투트가르트 선수들인 거고, 좀 그런 식으로 뽑힌 거죠. 사실 가장 피를 본 거는 바이언과 도르트문트. 원래 많이 뽑히던 선수들이 예. 좀 밀려났습니다. 고레츠카 같은 선수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브란트도 밀려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건데, 이건 나겔스만 감독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나겔스만 감독은 그 호펜하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 바이에른 도르트문트 요 전통에서 애초부터 조금 비껴나 있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조금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유로 예선이 없잖아요. 개최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겔스만 감독 부임 후의 성적을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하고의 데뷔전은 3대1로 이겼으나, 이제 그다음 멕시코의 2대2 무승부. 네, 3경기 동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예, 그 튀르키예랑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연달아서 패하면서 나겔스만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나, 이제 3월 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수단의 변화를 감행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한테 2대0, 2대1로 이겼는데, 이게 단순히 경기만 이긴 게 아니고 경기 내용이 좋았어요. 내용에서도 프랑스와 네덜란드한테 더 크게 이겨도 맞아요. 이상하지 예, 않은 예, 경기였어요. 예, 그 정도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로에 대한 좀 기대감을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죠. 김현민 기자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간단히 독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팀이다. 우승 가능하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 최근에 독일이 화려한 축구를 하려고 하다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크로스 긴도안을 같이 중원에 세운다거나 예. 이럴 때가 이제 중원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한데, 이로 인해 대표팀 경험이 너무 적은 선수들로 중심축이 이루어져서 그게 조금은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근데 신구 조화 저 정도면은 그 경험 많은 선수, 경험 적은 선수 조화도 잘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없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너무 없는 선수 뭐 안드리 같은 안드리도 예, 그렇고 예, 예. 피어리도 그렇고 미텔 슈타트 선수도 그렇죠. 뭐, 예, 예, 예. 타도 사실 예, 대표팀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는 선수기도 했고. 윈도안, 크로스, 리디거, 노이어 뭐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여기에 뭐 경험치와는 별개로 비르츠 선수와 무시알라 선수는 다 네. 대단한 선수들이고, 그렇죠. 하베르츠 선수는 아스날에서 그래도 네. 폼을 좀 올려줬고, 그렇죠. 필크루크라던가 필릭 선수가 예, 또 나왔어요. 운다프 예, 선수 예, 예. 같은 선수들이 어쨌건 이번 시즌 폼이 좋으면서, 사실 독일이 그나마 다행인 게, 항상 독일도 고질적으로 공격수 고민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독일이 결국 두 번의 월드컵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골을 넣지 못해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은 예전부터 응징을 가장 잘하는 팀이었는데 예. 응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옛날 같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독일 공격수들의 득점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시기긴 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리스크는 확실한 득점원은 없다. 독일이 과연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만큼의 응징력, 완전히 그 상대가 뭐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그걸 누를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과연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토니 크로스는 뭐 특별히 또 준비하셨나 봐요. 예, 크로스가 모든 대회 우승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예, 그럼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6회고, 바이언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다 기록했고, 분데스리가 우승도 있고. 저거 없네요. 뭐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니, 근데 본인이 뛰었던 거기서는 뭐 월드컵까지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게 바로 유로거든요. 저는 조크한 거예요. 저 예. 황피엘 우승이 없다고 예. 이런 조크를 한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한 트로피 중에 유로 트로피만 없습니다. 예, 유로만 딱 장식을 하면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커리어를 보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선수도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나서는 것 같고요. 선수들도 크로스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상당히 열심히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근본적으로 이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폼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요. 나이를 완전 잊은 듯한 포르투갈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체로
프랑스, 잉글랜드 여기가 아주 1등 그룹이고 조금 아래에 독일이 딱 떨어져 있고 4등, 5등 여기를 다투는 두 팀의 그룹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에요. 예. 예, 어떤 데는 뭐 포르투갈이 조금 이고 어떤 데는 스페인이 조금 이고 배당률 보면은 거의 둘이 비슷한데 여기서는 포르투갈을 4등으로 치시는 건가요? 포르투갈 배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는 조가 좀 수월한 것도 그렇죠.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예, 싶긴 해요. 스페인은 어려운 조, 포르투갈은 조금 그래도 용이해 보이는 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공격진의 호날두를 중심으로 뭐 레앙, 베실바 그리고 또 이제 조타, 펠릭스, 뭐 네투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은 좀 있죠. 호날두가 여전히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해요. 간헐적으로 있는 A매치 때냐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계속 경기들이 진행됐을 맞아요. 때 되냐 지난 월드컵 때 사실 호날두가 늙었다는 걸 조금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호날두 선수를 벤치로 내렸을 때가 오히려 포르투갈의 득점포가 좀 터지는. 호날두가 얼마나 컨디션 관리가 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원은 워낙 좋죠. 뭐 거기다가 다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르투갈이 그가 팔리냐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리는 진짜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했을 정도예요. 지난 월드컵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르투갈의 최대 약점이 후벤 디아스의 파트너였거든요. 네. 페페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센터백이 좀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후벤 디아스의 파트너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안토니우 실바예요. 다만 이제 페페가 뭐 큰 경기니까 다시 선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여기서는 예상을 한 거지만은 저는 안토니우 실바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나시오도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센터백도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약점이 있다면 이 팀은 역시 호날두 선수를 비롯한 최전방의 파괴력. 득점력. 예, 이외의 약점은 뭐 있을까요? 이외의 약점은 또 이제 감독이 네, 감독의 어떤 예. 그 순간적인 대응 역량, 뭐 예.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량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예선은 정말 잘했어요. 유로 예선은 10전 전승이었거든요. 예선은 원래 마르티네스 감독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물론 저 플레이오프로 밀리고 한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좀 잘하는 팀 아니에요? 10전 전승이긴 한데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실점도 2실점밖에 안 돼요. 한 경기에 실점한 게 전부예요. 슬로바키아전. 이때도 조가 가장 수월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네. 포르투갈을 대적할 팀이 없었어요. 보스니아나 슬로바키아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다른 팀들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면 그렇죠. 약했다. 무엇보다도 아이슬란드가 확 내려온 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거품이 낀 예선 성적이 아닌가. 평가전에서의 결과는 그렇게 아주 썩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슬로베니아. 예, 슬로베니아한테 0대2 완패를 당했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사실 그 벨기에 감독을 할 때도 황금 세대였잖아요. 네, 황금 세대의 성공을 이끌지 못했죠. 네. 네.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네. 월드컵 4강까지 갔을 때조차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승부처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플랜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았죠. 포르투갈에서도 그게 반복될 위험성. 확률이 예, 있다. 또 호날두가 사실 감독 이상의 위상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예. 자, 스페인입니다. 네.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델라프렌테 감독 밑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팀이긴 하죠. 야마라고 이제 쿠바르시 같은 어린 선수들도 과감하게 뽑았고요. 센터백 라인도 르노르망도 전격적으로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르노르망 라포르트 라인은 프랑스 라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델라프렌테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을 하긴 했어요. 매 경기마다 페란 토레스도 상당히 중용을 하기도 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만 여전히 이제 스페인의 약점은 최전방 공격에 있는 거죠. 모라타 선수가 과연 결정력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모라타 선수가 못 나오게 되더라도 저 자리에 후셀루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요세 페레즈가 나오거나 페란 토레스 가짜 9번이나 오야르사발 가짜 9번이나 다 아쉽죠. 특히나 이제 뭐 오야르사발도 이번 시즌은 좀 부상으로 힘들었던 시즌이었고요. 부상만 없으면 참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항상 좀 끊기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요세 페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요세 선수는 베티스에서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선수가 큰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조금 그런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호셀루는 선발보다는 교체 카드로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은 걱정거리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도 있긴 하죠. 가비 선수의 역동적인
중원 플레이가 사라진 것도 조금 아쉽고요. 네, 그렇죠. 네. 올모 패들이 로드리면은 조금은 이건 너무 공격적이죠. 수비 맨디라던가 아니면 사실은 델라프렌테 감독은 메리노를 가장 많이 활용하긴 했어요. 네. 이 중원에 그러니까 로드리, 패들이 메리노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긴 메리노 했는데 선수가 사실은 8번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예요. 전반적으로 경험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르바알 선수랄지, 그리말도 선수, 로드리 선수, 혹은 또 야말 선수와 니코 윌리엄스 선수, 이 선수들은 사실 폼 좋거든요. 약점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조금 경험이 조금 미진해 보인다는 거. 최전방의 득점력은 역시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 심지어 감독인 델라프렌테조차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아, 이번보다도 다음이 더 기대되는 팀이 아닌가. 다만 제발 스페인 축구협회는 어린 선수들 좀 보호해라. 페드리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고 가비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거 다 올림픽까지 보내고 이러면서 혹사시킨 여파거든요. 야말하고 쿠바르시도 또 이제 올림픽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말 선수 너무 어린데 너무 많은 대회에 내보내면 근본적으로 안 좋고요. 그렇죠. 축구 강국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스페인이 올림픽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은 안 그러거든요. 조금 약간 물러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 예선 성적을 보면요. 아, 저 스코틀랜드전이 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엄청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맥토미니한테 네, 먹힌 네, 날이었죠. 네.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물론 조가 수월한 편이긴 했어요. 다른 앞에 이제 잉글랜드라던가 뭐 이런 조들보다는 수월한 편에 속하긴 했죠. 프랑스라던가 이런 데는 뭐 네덜란드가 네, 있고 뭐 그렇죠. 이러긴 네, 했었으니까요. 7승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평가전 결과는 좀 좋지 못했죠. 네. 콜롬비아한테 0대1로 패하기도 했고 브라질한테 경기 막판에 엔드릭 들어오면서 또 이제 실점을 하면서 3대3 무승부에 그치기도 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이 어떠한 팀에게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워낙 역으로 스페인도 다른 강호들과 붙었을 때 정말 이길 거냐 네.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팀이다. 강팀 상대로 경험 부족이 조금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색채가 뚜렷하니까 그걸로 항상 좋은 축구는 할 거예요. 근데 좋은 축구를 얼마나 결과로 환원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다른 사이트의 그림을 활용하신 거 보니까 아까 그 스코카에 없었나 봐요. 이탈리아 언론에 네, 있는 네, 이제 네. 그걸 가져온 건데요. 스팔레티 감독 부임하고 나서 처음에는 4-2-3-1을 활용을 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3-4-3 포메이션을 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의 원 계획은 인테르로 3백을 구성한다였어요. 네. 인테르의 좋은 그 수비 라인을 그대로 이식시켜서 가겠다. 많은 국가들이 대표팀에서 성공을 할 때 가져가는 방식이긴 하죠. 메이저 국가대항전 성공한 팀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한 팀이 좀 주도적으로 멤버가 그 국가대표팀 멤버로 그대로 이제 이식이 될 때 네. 그럴 때 좀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 대표팀은 간헐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네. 조직력 이슈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한 클럽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테르 선수가 일단 뭐 처음에 이거는 선발됐을 때 다르미안, 아체르비, 바스토니, 디마르코, 바렐라 뭐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본조르노라던가 이제 뭐 칼라피오리 같은 좋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백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아쉽게 된 부분이 있다면은 중원을 투미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 투미들도 좀 약해 보이고 공격도 조금 과거 이탈리아가 정말 번쩍번쩍했을 때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쪽은 나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스카마카 선수 뭐 그렇죠. 아탈란타에서 활약 자체는 좋았습니다. 네. 뭐 15경기에서 11골을 몰아넣기도 하고 하면서 스카마카가 부활한 거 레테기가 소속팀 제노아에선 매우 부진하나 이탈리아 유니폼만 입으면 새로운 애국자의 등장. 사실 어쨌건 간에 이탈리아의 최대 약점은 최전방 공격에 있거든요. 득점력에 있는 건데 득점력이 만약에 터져준다면은 그러면 어느 팀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거기다가 골키퍼는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다. 액면가만으로 봤을 때 5강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걸로는 판단하시는 거죠. 지난 유로 때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긴 하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지금 배당 사이트나 혹은 뭐 유럽의 평론가들 얘기를 보면 5위까지는 아까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딱 거기서 끊어지고 약간 차이가 나는 뒤에 세 팀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스카마카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다크호스가 되면서
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체르비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되면서 가티가 대체 발탁이 됐고요. 3백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거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서 스칼비니. 예, 아탈란타와 그 피오렌티나의 세리에 A 이게 수년된 경기였죠. 주말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끝난 경기죠. 예,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센터백 쪽에 큰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스칼비니 선수가 정말 떠오르는 수비수로서 이번 유로에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던 평론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체르비가 못 나온다면 그 다음 순번은 스칼비니가 스칼비니죠, 될 스칼비니. 가능성이 네. 높았거든요. 3백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백에 굳이 다르미안을 선발로 내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왼쪽 바스토니는 그대로 가더라도 네.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는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사실 물론 뭐 다르미안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제 3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긴 하지만은 인테르 3백이라는 그 구성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인테르 3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앙에는 본조르노를 넣어야 되지 않나 네. 싶긴 하고 칼라피오리도 내심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커버라던가 수비력 같은 경우는 칼라피오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칼라피오리 선수 지지자들도 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러면은 바스토니 중앙에 본조르노 오른쪽에 칼라피오리 왼쪽. 바스토니가 패스 공급을 많이 하면서 수비 조율을 하고 나머지가 좀 커버를 많이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탈리아는 공격이라든가 미들 쪽에도 조금 불안감, 약간 의문점이 있는 가운데 지금 자신들이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수비 쪽에도 부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5강권은 역시 조금은 어려워 보이긴 한다. 거기다가 이제 유로 2024 예선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물론 잉글랜드한테 다 2패를 당한 거긴 하지만은 4승 2무 2패로 정말 힘들게 2위로 올라오게 된 거였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랑 경쟁을 했었죠. 우크라이나한테 졌으면은 자칫 플레이오프까지 밀려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024년 평가전 와서 마침내 이제 3백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조금은 기대감을 끌어올리나 했는데 부상자들 발생한 게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붙어있는 두 나라가 나오는데 네덜란드와 벨기에. 예. 뭐 우승 후보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네임밸류들은 아님에도 5강권에는 역시 이 두 나라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도 호프메이너스. 대용 선수. 예, 네. 근데 이제 프랭키 더용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리그 계속 쉬다가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네, 네, 근데 여전히 통증을 조금 느끼고 있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더용의 컨디션 회복 여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긴 해요. 중원 같은 경우는. 공격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비 시몬스 제외하면은 좀 전반적으로 아쉽죠. 주사위가 숫자가 뭐가 뜰지 불명확하죠. 예. 그 데파이 선수도 그렇고 학포 선수도 그렇고 뭐 베고르스트, 뭐 브라이언 브로비 뭐 다 조금 유사한 느낌이죠. 다. 예, 예. 말렌과 베르바인조차도 예, 다 유사하죠. 예. 다만 수비진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긴 해요. 수비는 뭐 거의 최고급 아니에요? 반다이크, 더리우트의 둠프리스, 아케 또 이제 뭐 반더벤 선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오른쪽 풀백 프림퐁 써야죠. 안 그래도 네덜란드가 공격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더 프림퐁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골키퍼는 좀 약점이 있고 네. 그리고 네덜란드가 액면가 대비 실점이 은근 있는 팀이다.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그 유로 예선에서도 탈락할 뻔하기도 했어요. 그리스하고의 6차전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사실 이 시점까지는 그리스가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자칫 플레이오프로 밀려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추가 시간에 판다이크 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공격수들이 결국은 골을 넣지 못하면서 이때 무승부에 그쳤으면은 그리스가 2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프랑스 상대로 실점이 많았던 거, 최근 두 번의 평가전에서 독일 상대로 또 이제 2실점했던 거, 베르브리겐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펼쳤거든요. 네. 그때 이 선방 아니었으면 거의 4, 5실점 할 뻔했어요. 네덜란드가 수비 액면가는 굉장히 좋은데 수비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공격이 받쳐줘야지 상대가 마음껏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렇죠. 전형적으로 독일, 프랑스 상대로 경기들이 그랬어요. 공격이 힘이 없으니까 상대가
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다이크가 그 독일전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위협적인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강팀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조금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데파이라던가 더용 같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뛰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코프메이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시즌 한 단계 더 발돋움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더용 코프메이너스라면은 중원은 정말 중원 퀄리티도 충분히 있기는 하죠.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사비시모스가 확실하게 에이스로 떠올라줘야 되고 학포가 주사위가 6이 떠주면 시즌 막판에 6이 좀 떠줬잖아요. 이게 이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네덜란드도 충분히 복병이 될 자격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팀이 벨기에인데 그 유명했던 황금 세대의 멤버들이 여전히 몇 명 보이기도 해요. 또 이제는 정말 좀 새로운 선수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벨기에네요. 그렇죠. 벨기에 같은 경우는 풀백도 테아테 같은 경우는 전문 왼쪽 풀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선수 센터백인데 왼쪽 풀백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중원도 뭐 오나나가 많이 성장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더브라이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큰데 테데스코 감독 체제에서는 더브라이너가 계속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루카쿠가 여전히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어주고 있고 오펜다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공격진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의 성과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조가 좀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쉽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시점까지는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떡상한 거는 조금 뒤부터긴 하거든요. 스웨덴도 조금은 내려오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승 2무 무패로 올라왔고 평가전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상대로 0대0 무승부 그리고 잉글랜드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한 건데요. 테데스코 감독이 그래도 자기 철학대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때와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르티네스는 조금 황금 세대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만들어가는 형태 좀 그래서 그 수혜를 많이 봤다면은 테데스코는 본인 입맛에 조금은 선수들을 맞춰가는 느낌은 들긴 하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만큼 황금 세대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조립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오히려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현민 기자님의 또 아주 방대하고도 아주 섬세한 정보들로서 유로 2024 8강에 관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마지막 총평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번 유로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우승 예상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쉽지 않다, 어렵다. 프랑스, 잉글랜드에게 또 이번 유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프랑스가 만약에 현재 폼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을 한다거나 선발 라인업을 그렇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잉글랜드가 수비 쪽에 그런 불안 요소들이 없었다면은 그랬으면은 확실하게 이 두 팀이 우승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프랑스가 월드컵 대비 유로에서 최근에 계속 성과가 안 좋아요. 조별리그에서 광탈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6강에서 탈락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면서 유로까지 이어가겠다 싶을 때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조금 반복됐었기 때문에 너무 액면가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바니아, 조지아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죠. 힘듭니까? 파란의 가능성 없습니까? 파란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면은 약간 좀 뭐랄까 오스트리아가 하위 레벨로 간주되는 팀 두 팀 대표적으로 물어본 건데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다크호스죠? 네, 그렇죠. 크로아티아, 뭐 덴마크,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런 팀은 그래도 중위권 다크호스로 볼 수 있는 팀이죠. 오스트리아 자체가 의외로 선수 몇 면이 완전히 나쁘진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평가전의 결과들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해요. 알바니아, 조지아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알바니아가 조금 더 보병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헝가리도 물론 헝가리는 지난 대회 때도 이미 중위권 정도로 평가를 해야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로가 또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거고 앞으로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더 다양한 주제와 더 다양한 나라들도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원투펀치에서 저희 코너 이외에도 앞으로 유로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 관한 많은 컨텐츠를 다뤄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또 성원과 시청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것으로써 오늘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